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동의 뇌과학입니다. 저자는 제니퍼 헤이스,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운동과 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한때 내 삶은 숨쉬기 힘든 순간들로 가득했기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숨을 깊이 내쉬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 운동이 내 인생의 해독제였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더 긍정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며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로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만 경고하겠다. 운동의 치유력을 실감하려면 실제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천천히 운동과 친해지는 것부터 출발하자. 인간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느리고 꾸준한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당신만의 여정이다. 때문에 운동 강도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딱 맞는 듯한 느낌은 개개인의 젖산 역치에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최근에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걷는 것만으로도 젖산의 역치를 넘길 수가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젖산 역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다.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차츰차츰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집 앞을 서성이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늘려가면 된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피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내가 고안한 걷기 운동을 이 장의 마지막에 수록해 놓았다. 분명 운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된다. 처음부터 매일 운동하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것부터 도전해보자. 운동 일정은 달력에 적어두자.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시도해보자. 매주 1분에서 2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운동하는 날도 하루씩 늘려라. 물론 달력에 적어두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매일 3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가? 축하한다. 당신은 첫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속도를 높여서 걸어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빠르게 걷는 것을 넘어 느리지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때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적어도 3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시간은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조깅 시간을 늘려야 한다.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훗날 도착한 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보면 분명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운동의 치유력에서 무기력을 무너뜨릴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 운동은 내 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준다. 물론 운동이 누군가 당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사라지게 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을 가로막는 사회적인 장벽을 무너뜨려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운동은 적어도 무기력한 파고 방식에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능성이 보일 때는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가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동물은 무기력을 학습하지만 최소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동물은 경질될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말이다. 운동을 하면 뇌는 스트레스의 강력한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BDNF에 흠뻑 젖는다. 그 덕분에 고장난 스트레스의 통제 스위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막 운동이 끝났을 때는 몸이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간을 느낄 수가 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운동은 한 줄기에 비친 것이다. 다만 운동으로 스트레스 통제 스위치를 고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미 스트레스로 과부하된 시스템에 되려 부담을 더한다는 사실이다.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라도 우리 몸의 반응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앞서 배웠다. 이로 인해 몸이 강해지기는커녕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내가 속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약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비해 강도 높은 운동의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줄어들 때까지는 잠시 운동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 가벼운 운동도 뇌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BDNF를 충분히 선사한다. 뇌세포에 내려진 BDNF의 세례는 당신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거부 반응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법은 간단하다. 느리게 꾸준히 하면 된다. 시작이 유난히 버거워서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의지하라. 이는 존 주니어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는 달리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머리를 식혀주고 기분이 나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음악으로도 격려가 부족한 날에는 게으른 두뇌에게 지금은 자원이 풍부한 시대라는 점을 상기시켜주자. 뇌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 맞추어 진화했기 때문에 움직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 칼로리 이상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이때 당이 든 음료가 유용하다. 속임수이므로 실제로 마실 필요는 없다. 그저 입안을 헹구고 뱉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입안에 남아있는 당으로도 게으른 뇌를 자원이 풍부하다고 안심시킬 수가 있다. 다만 음료는 반드시 진짜 당을 함유해야 한다. 인공 감미료는 효과가 없다. 나는 이 방법들을 사용해 새해 첫 몇 개월 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몸을 단련시켰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강해졌을 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치유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운동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을 낮추는 방법을 줄곧 탐색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약함에서 중간 정도로 30분 정도 운동하면 불안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운동한 후에 불안 수치가 낮아졌고 안정감을 느꼈다. 그 중에서도 불안장애 증세가 가장 심했던 집단이 다른 이들보다 많은 효과를 보았다. 운동은 불안장애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불안까지 감소시켰다. 에어로빅이나 근력운동, 요가, 태극권 등 다양한 운동들이
불안 개선에 유효한 사실도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보통 불안 장애는 노출 치료 기법으로 치료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환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위협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공포 조건화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노출 치료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운동은 치료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공황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해당 연구진은 다음 순서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1분 동안의 힘든 운동, 1분 동안의 가벼운 운동, 10회 반복, 20분 동안 10회 노출 치료를 받는 셈이다. 실험은 12일 동안 격일로 진행되었으니 실험 기간 동안 환자는 총 60회의 노출 치료를 받은 것이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환자의 심장은 최대 심박수의 77에서 95% 정도로 활발하게 뛰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한 결과 환자의 공황 발작 심각도가 12일 만에 40% 감소하였다. 몸의 움직임이 마음을 치료하다니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은가? 연구 끝에 공황 발작 환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 방식을 고안했다. 먼저 편안하게 10분을 걷는다. 당신의 신체가 MPY를 분비하며 불안한 편도체를 진정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걸으라. 그렇게 20초간 전력으로 걸으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운동하면 운동에 대한 공포감을 지나치게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격렬하게 운동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제 불안을 없애기 위해 머리에서 벗어나 몸으로 들어가자.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다. 아마 당신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볼지도 모른다. 호흡에 집중할 때 불안한 마음이 금방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정신은 한 번에 하나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신이 신체에 집중할수록 걱정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다. 요가나 태극권,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본래 호흡법을 강조하는 운동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산소 운동에도 호흡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이 운동도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역으로 대다수 사람에게 운동이 해롭지 않다는 궁극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나는 단거리 전력 수영을 하는 동안 호흡 집중 기법을 사용했다. 호흡으로 극심한 공포에서 해방된 내 마음은 눈앞의 시합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나는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 수영은 운동할 때 발생하는 공황 발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한층 더 건강하게 단련시켰다.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운동은 강력한 우울증 예방 주사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 연구가 이러한 운동 효과를 입증하였다. 연구진은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약 3만 3천 명의 건강한 남녀에게 운동의 빈도와 강도, 지속시간 등 운동 습관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러고 나서 11년 뒤 후속 연구를 통해 그들 중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어떤 강도로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
만약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했다면 우울증의 발병을 12% 이상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1시간 넘게 운동을 하거나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 즉, 어떤 강도로든 일주일에 1시간만 운동하면 우울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치고는 가성비가 좋지 않은가? 모든 운동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 혼자 등산하기, 친구들과 자전거 타기, 시원한 수영장에서 잠수하기, 무거운 역기 들어올리기 등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운동은 도파민을 기준치의 130%를 증가시킨다. 이는 성교의 도파민 증가치 160%보다는 낮지만 만족스러운 식사가 주는 도파민 증가치와도 같다. 흔히 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알코올, 니코틴, 코카인 등의 도파민 생성 수치를 보면 운동에 중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운동으로 생성되는 도파민은 다음 수치에 비하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은 도파민 수치의 200%를 증가시킨다. 또한 니코틴은 도파민 기준치의 약 225%, 코카인은 도파민 기준치의 350%, 임페타민은 도파민 기준치의 1100%를 증가시킨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 많을수록 좋지 않은 것일까?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다. 과도하게 많은 도파민은 뇌를 망가뜨리고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킨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심하게 훼손되었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야만 삶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만 그나마 남아있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 후에는 인내심을 지니고 보상 시스템이 재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 중독된 뇌는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상 시스템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상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메타임페타민을 단 한 번 복용한 실험용 쥐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그래서 2에서 4주간 메타임페타민을 매일 복용한 실험용 원숭이는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4년 이상이 걸렸다. 인간은 사람에 따라 회복 시간이 크게 달랐다. 운동은 도파민 수치를 높이고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늘려 뇌의 치유 속도를 높인다. 모든 종류의 운동이 그러한 작용을 하지만 그중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은 달리기이다. 달리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달릴 때 발생하는 일종의 도취 상태인 러너스 하이는 운동을 덜 힘들게 만든다. 나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러너스 하이는 평소보다 먼 거리를 달릴 때 더 잘 나타난다. 고된 운동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 싶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는커녕 외려 완화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상태에 이르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멀리,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다. 엄청나게 근사한 경험이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러너스 하이가 중독된 뇌를 구출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공개한다. 엔돌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러너스 하이는 엔돌핀의 작용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려 노력해야 한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운동할 때 발생하는 신체적인 불쾌함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고픔과 피로를 견디고 사냥감을 쫓아야 생존할 수 있었던 과거의 유물이다. 고대의 환경에 맞게 설정된 뇌의 시스템은 격한 운동으로 체력이 고갈되었을 때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제인 엔도핀을 분비해서 신체적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운동으로 엔돌핀을 최대치로 얻기 위해서는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힘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젖산력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통증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운동이 주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법. 걱정하지 말라. 고통 없이 엔돌핀 수치를 높이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라. 여러 명이 같이 운동하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통증인 통증 내성이 높아진다. 이는 대학 조종팀을 관찰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혼자 노를 저을 때보다 함께 노를 저을 때 고통을 견디고 더 멀리,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함께 운동하는 것의 이러한 효과는 어떤 운동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보다는 동시에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핏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공동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통증 내성이 높아지고 뇌가 한껏 엔돌핀을 펌프질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더 즐겁다. 둘째, 음악을 들어라. 모든 종류의 운동은 강도와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음악으로 조금만 자극해주면 된다. 엔돌핀과 도파민은 즐거운 일을 기대할 때마다 분비된다. 심지어 도파민은 음악만 들어도 분비가 된다. 이제 운동이라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음악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누가 알겠는가? 종착점은 크로스핏 체육관일 수도 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건강한 유전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결과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활동량 부족이 치매의 발생을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늦은 나이에도 신체 활동성에서 A+를 받는 이례적인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친다. 70년 넘게 남자들만 출전할 수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스포츠계의 차별을 극복한 캐서린 스위치도 그중 하나이다. 196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감독관은 캐서린을 실격시키기 위해 그녀의 번호표를 찢으려고 했다. 단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였다. 여성의 마라톤 출전을 막는 규칙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여성은 너무 약해서 다칠 수 있으니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을 뿐이었다. 스위처는 편협한 견해가 자기가 가는 길을 막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고 결국 공식적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70세였던 스위처는 보스턴 마라톤에 다시 출전했다. 이번에는 성별이 아닌 나이 때문에 우려의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또 한 번 스위처는 편협한 견해를 뛰어넘었다. 그녀는 4시간 44분의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50년 전 첫 출전 기록에서 단 24분 뒤처졌을 뿐이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200명의 고령의 참가자들이 그녀와 함께 뛰었고 그 중에 33명은 여성이었다. 스위처와 바이어스 같이 35세 이상의 선수를 마스터 선수라고 부른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인생 내내 신체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칭호가 아니다. 운동으로부터 엄청난 건강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다. 다음은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치매 발생 요인 중 30%가 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이들의 일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때는 그들을 침대에서 의자로 다시 침대로 옮기는 때이다. 이러한 비활동적인 생활이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다행인 것은 이 모든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움직이도록 하라. 우선은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여라. 4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특히 더 이 지침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는 방금 앉아있는 동작과 습관이 뇌의 혈류를 감소시켜 뇌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여기에 더해 4시간 앉아있을 때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것이 혈류 감소 방지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실험한 연구를 살펴보자. 실험은 통제의 그룹을 포함해서 3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인다. 2시간마다 일어나 8분간 움직인다. 계속 앉아있는다. 여기서 주목할 결과가 나왔다. 먼저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인 집단과 2시간마다 일어나 8분간 움직인 집단에서 움직인 시간의 총합은 같았다. 그럼에도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인 사람들의 뇌 혈류량은 2시간마다 일어나 8분간 움직인 이들보다 더 많았다.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연구가 자주 일어나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다.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때 잠깐이라도 일어서면 신체가 동면 모드에 돌입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대사 감소를 방지해 고혈압, 제2형 당뇨, 비만의 가능성을 낮추며 결국에는 치매의 위험도 감소시킨다. 몸을 움직이는 게 어떻게 우리를 치매로부터 보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터 선수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들은 평생에 걸친 신체 활동을 통해 노화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보호했다. 그들은 훈련을 받지 않은 젊은이들보다 건강하다.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젊은이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가지고 있다. 마스터 선수들은 수명도 길다. 올림픽에 출전했던 900명의 남자 선수들을 약 50여 년 동안 추적한 연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그들의 남자 형제를 통계 그룹에 포함시켰고 결과는 명백했다.
어렸을 때부터 단련시킨 좋은 생활 습관 덕분에 선수들은 자기 형제보다 오래 살았다. 선수들은 자기 형제에 비해 앉아서 보낸 시간이 짧았고 운동 시간은 더 길었다. 즉, 활동성 수준이 높았다. 특히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효과적인 운동이 따로 있었다. 바로 근력 운동을 했던 선수들은 형제보다 평균적으로 2년 더 살았지만 지구력 운동을 했던 선수들은 7년 더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력 운동은 왜 수명 연장에 효과적일까? 바로 심폐 체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심장과 폐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을 해야 뇌를 비롯한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원활하게 작동한다. 심폐 체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보통 최대 산소 섭취량은 노화 과정에서 10년에 12%가량 감소하지만 지구력 운동을 하는 마스터 선수들의 감소 속도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노화에 따른 건강 손실을 운동으로 절반 이상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면 몸을 움직여 운동하기는커녕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실제로 하루 수면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일주일 동안 제한한 결과 사람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정적으로 변했다. 이 실험에는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제르나와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라가 참여했는데 제르나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던 강도 높은 신체 활동 중 3분의 1을 가벼운 운동으로 바꿨다. 사라는 원래보다 더 움직이지 않았고 정적인 생활을 했다. 이를테면 사라는 여기 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조금 더 앉아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식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눈치챘는가? 불충분한 수면은 활동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 많이 먹게 한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1. 수면 시간이 짧으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먹을 기회도 덩달아 많아진다. 2. 부족한 수면 시간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한다.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고 비만의 위험이 커진다. 그 전에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법은 단순하다. 잘 자고 싶다면 많이 움직이면 된다. 잘 잘수록 많이 움직일 수가 있다.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긋난 뇌의 시간을 실제와 같이 동기화하려면 멜라토닌과 운동이 필요하다. 멜라토닌은 자연산 수면 보조제로 하루 15분 이상 낮에 햇빛을 쬐면 밤에 잘 분비가 된다.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멜라토닌의 분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잠드는 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인공 불빛들로 인해 멜라토닌의 생성 시간이 늦어져 잠드는 게 고역이 되었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멜라토닌의 생성에 필요한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우울의 늪에 더 깊이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다. 운동은 뇌의 시간을 재설정한다. 일찍 잠들고 싶은 저녁형 인간이라면 아침에, 늦게까지 깨어있고 싶은 아침형 인간이라면 저녁에 운동을 하면 된다. 고등학교 달리기 클럽에서 아침 7시에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아침 일찍 잠들 뿐만 아니라 숙면을 했으며 사고 능력도 뛰어났고 기분도 다른 이들보다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 이쯤이면 아마 아침형 인간은 잠들기 전에 운동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23개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에 따르면 잠들기 4시간 전에 한 운동이
수면을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금지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동의 뇌과학입니다. 저자는 제니퍼 헤이스,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운동과 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한때 내 삶은 숨쉬기 힘든 순간들로 가득했기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숨을 깊이 내쉬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 운동이 내 인생의 해독제였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더 긍정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며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로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만 경고하겠다. 운동의 치유력을 실감하려면 실제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천천히 운동과 친해지는 것부터 출발하자. 인간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느리고 꾸준한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당신만의 여정이다. 때문에 운동 강도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딱 맞는 듯한 느낌은 개개인의 젖산 역치에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최근에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걷는 것만으로도 젖산의 역치를 넘길 수가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젖산 역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다.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차츰차츰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집 앞을 서성이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늘려가면 된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피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내가 고안한 걷기 운동을 이 장의 마지막에 수록해 놓았다. 분명 운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된다. 처음부터 매일 운동하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것부터 도전해보자. 운동 일정은 달력에 적어두자.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시도해보자. 매주 1분에서 2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운동하는 날도 하루씩 늘려라. 물론 달력에 적어두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매일 3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가? 축하한다. 당신은 첫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속도를 높여서 걸어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빠르게 걷는 것을 넘어 느리지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때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적어도 3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시간은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조깅 시간을 늘려야 한다.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훗날 도착한 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보면 분명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운동의 치유력에서
무기력을 무너뜨릴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 운동은 내 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준다. 물론 운동이 누군가 당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사라지게 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을 가로막는 사회적인 장벽을 무너뜨려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운동은 적어도 무기력한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능성이 보일 때는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가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동물은 무기력을 학습하지만 최소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동물은 경질될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말이다. 운동을 하면 뇌는 스트레스의 강력한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BDNF에 흠뻑 젖는다. 그 덕분에 고장난 스트레스의 통제 스위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막 운동이 끝났을 때는 몸이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간을 느낄 수가 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운동은 한 줄기에 비친 것이다. 다만 운동으로 스트레스 통제 스위치를 고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미 스트레스로 과부하된 시스템에 되려 부담을 더한다는 사실이다.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라도 우리 몸의 반응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앞서 배웠다. 이로 인해 몸이 강해지기는커녕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내가 속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약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비해 강도 높은 운동의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줄어들 때까지는 잠시 운동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 가벼운 운동도 뇌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BDNF를 충분히 선사한다. 뇌세포에 내려진 BDNF의 세례는 당신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거부 반응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법은 간단하다. 느리게 꾸준히 하면 된다. 시작이 유난히 버거워서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의지하라. 이는 존 주니어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는 달리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머리를 식혀주고 기분이 나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음악으로도 격려가 부족한 날에는 게으른 두뇌에게 지금은 자원이 풍부한 시대라는 점을 상기시켜주자. 뇌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 맞추어 진화했기 때문에 움직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 칼로리 이상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이때 당이 든 음료가 유용하다. 속임수이므로 실제로 마실 필요는 없다. 그저 입안을 헹구고 뱉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입안에 남아있는 당으로도 게으른 뇌를 자원이 풍부하다고 안심시킬 수가 있다. 다만 음료는 반드시 진짜 당을 함유해야 한다. 인공 감미료는 효과가 없다. 나는 이 방법들을 사용해 새해 첫 몇 개월 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몸을 단련시켰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강해졌을 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치유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운동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을 낮추는 방법을 줄곧 탐색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약함에서 중간 정도로 30분 정도 운동하면 불안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운동한 후에 불안 수치가 낮아졌고 안정감을 느꼈다. 그 중에서도 불안장애 증세가 가장 심했던 집단이 다른 이들보다 많은 효과를 보았다. 운동은 불안장애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불안까지 감소시켰다. 에어로빅이나 근력운동, 요가, 태극권 등 다양한 운동들이 불안 개선에 유효한 사실도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보통 불안장애는 노출 치료 기법으로 치료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환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위협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공포 조건화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노출 치료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운동은 치료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공황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해당 연구진은 다음 순서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1분 동안의 힘든 운동, 1분 동안의 가벼운 운동, 10회 반복, 20분 동안 10회 노출 치료를 받는 셈이다. 실험은 12일 동안 격일로 진행되었으니 실험 기간 동안 환자는 총 60회의 노출 치료를 받은 것이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환자의 심장은 최대 심박수의 77에서 95% 정도로 활발하게 뛰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한 결과 환자의 공황 발작 심각도가 12일 만에 40% 감소하였다. 몸의 움직임이 마음을 치료하다니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은가? 연구 끝에 공황 발작 환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 방식을 고안했다. 먼저 편안하게 10분을 걷는다. 당신의 신체가 MPY를 분비하며 불안한 편도체를 진정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걸어라. 그렇게 20초간 전력으로 걸으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운동하면 운동에 대한 공포감을 지나치게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격렬하게 운동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제 불안을 없애기 위해 머리에서 벗어나 몸으로 들어가자.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다. 아마 당신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볼지도 모른다. 호흡에 집중할 때 불안한 마음이 금방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정신은 한 번에 하나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신이 신체에 집중할수록 걱정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다. 요가나 태극권,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본래 호흡법을 강조하는 운동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산소 운동에도 호흡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이 운동도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역으로 대다수 사람에게 운동이 해롭지 않다는 궁극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나는 단거리 전력 수영을 하는 동안 호흡 집중 기법을 사용했다. 호흡으로 극심한 공포에서 해방된 내 마음은 눈앞의 시합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나는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 수영은 운동할 때 발생하는 공황 발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한층 더 건강하게 단련시켰다.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운동은 강력한 우울증 예방 주사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 연구가 이러한 운동 효과를 입증하였다. 연구진은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약 3만 3천 명의 건강한 남녀에게
운동의 빈도와 강도, 지속시간 등 운동 습관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러고 나서 11년 뒤 후속 연구를 통해 그들 중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어떤 강도로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 만약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했다면 우울증의 발병을 12% 이상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1시간 넘게 운동을 하거나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 즉, 어떤 강도로든 일주일에 1시간만 운동하면 우울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치고는 가성비가 좋지 않은가? 모든 운동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 혼자 등산하기, 친구들과 자전거 타기, 시원한 수영장에서 잠수하기, 무거운 역기 들어올리기 등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운동은 도파민을 기준치의 130%를 증가시킨다. 이는 성교의 도파민 증가치 160%보다는 낮지만 만족스러운 식사가 주는 도파민 증가치와도 같다. 흔히 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알코올, 니코틴, 코카인 등의 도파민 생성 수치를 보면 운동에 중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운동으로 생성되는 도파민은 다음 수치에 비하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은 도파민 수치의 200%를 증가시킨다. 또한 니코틴은 도파민 기준치의 약 225%, 코카인은 도파민 기준치의 350%, 임페타민은 도파민 기준치의 1100%를 증가시킨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 많을수록 좋지 않은 것일까?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다. 과도하게 많은 도파민은 뇌를 망가뜨리고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킨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심하게 훼손되었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야만 삶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만 그나마 남아있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 후에는 인내심을 지니고 보상 시스템이 재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 중독된 뇌는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상 시스템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상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메타임페타민을 단 한 번 복용한 실험용 쥐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그래서 2에서 4주간 메타임페타민을 매일 복용한 실험용 원숭이는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4년 이상이 걸렸다. 인간은 사람에 따라 회복 시간이 크게 달랐다. 운동은 도파민 수치를 높이고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늘려 뇌의 치유 속도를 높인다. 모든 종류의 운동이 그러한 작용을 하지만 그중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은 달리기이다. 달리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달릴 때 발생하는 일종의 도취 상태인 러너스 하이는 운동을 덜 힘들게 만든다. 나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러너스 하이는 평소보다 먼 거리를 달릴 때 더 잘 나타난다. 고된 운동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 싶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는커녕 외려 완화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상태에 이르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멀리,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다. 엄청나게 근사한 경험이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러너스 하이가 중독된 뇌를 구출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공개한다. 엔돌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러너스 하이는 엔돌핀의 작용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려 노력해야 한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운동할 때 발생하는 신체적인 불쾌함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고픔과 피로를 견디고 사냥감을 쫓아야 생존할 수 있었던 과거의 유물이다. 고대의 환경에 맞게 설정된 뇌의 시스템은 격한 운동으로 체력이 고갈되었을 때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제인 엔도핀을 분비해서 신체적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운동으로 엔돌핀을 최대치로 얻기 위해서는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힘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젖산력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통증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운동이 주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법. 걱정하지 말라. 고통 없이 엔돌핀 수치를 높이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라. 여러 명이 같이 운동하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통증인 통증 내성이 높아진다. 이는 대학 조종팀을 관찰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혼자 노를 저을 때보다 함께 노를 저을 때 고통을 견디고 더 멀리,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함께 운동하는 것의 이러한 효과는 어떤 운동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보다는 동시에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핏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공동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통증 내성이 높아지고 뇌가 한껏 엔돌핀을 펌프질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더 즐겁다. 둘째, 음악을 들어라. 모든 종류의 운동은 강도와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음악으로 조금만 자극해주면 된다. 엔돌핀과 도파민은 즐거운 일을 기대할 때마다 분비된다. 심지어 도파민은 음악만 들어도 분비가 된다. 이제 운동이라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음악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누가 알겠는가? 종착점은 크로스핏 체육관일 수도 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건강한 유전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결과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활동량 부족이 치매의 발생을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늦은 나이에도 신체 활동성에서 A+를 받는 이례적인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친다. 70년 넘게 남자들만 출전할 수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스포츠계의 차별을 극복한 캐서린 스위치도 그중 하나이다. 196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감독관은
캐서린을 습격시키기 위해 그녀의 번호표를 찢으려고 했다. 단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였다. 여성의 마라톤 출전을 막는 규칙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여성은 너무 약해서 다칠 수 있으니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을 뿐이었다. 스위처는 편협한 견해가 자기가 가는 길을 막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고 결국 공식적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70세였던 스위처는 보스턴 마라톤에 다시 출전했다. 이번에는 성별이 아닌 나이 때문에 우려의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또 한 번 스위처는 편협한 견해를 뛰어넘었다. 그녀는 4시간 44분의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하였다. 50년 전 첫 출전 기록에서 단 24분 뒤처졌을 뿐이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200명의 고령의 참가자들이 그녀와 함께 뛰었고 그 중에 33명은 여성이었다. 스위처와 바이어스 같이 35세 이상의 선수를 마스터 선수라고 부른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인생 내내 신체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칭호가 아니다. 운동으로부터 엄청난 건강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다. 다음은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치매 발생 요인 중 30%가 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이들의 일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때는 그들을 침대에서 의자로 다시 침대로 옮기는 때이다. 이러한 비활동적인 생활이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다행인 것은 이 모든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움직이도록 하라. 우선은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여라. 4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특히 더 이 지침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는 방금 앉아있는 동작과 습관이 뇌의 혈류를 감소시켜 뇌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여기에 더해 4시간 앉아있을 때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것이 혈류 감소 방지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실험한 연구를 살펴보자. 실험은 통제의 그룹을 포함해서 3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인다. 2시간마다 일어나 8분간 움직인다. 계속 앉아있는다. 여기서 주목할 결과가 나왔다. 먼저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인 집단과 2시간마다 일어나 8분간 움직인 집단에서 움직인 시간의 총합은 같았다. 그럼에도 30분마다 일어나 2분간 움직인 사람들의 뇌 혈류량은 2시간마다 일어나 8분간 움직인 이들보다 더 많았다.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연구가 자주 일어나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다. 장시간 앉아있어야 할 때 잠깐이라도 일어서면 신체가 동면 모드에 돌입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대사 감소를 방지해 고혈압, 제2형 당뇨, 비만의 가능성을 낮추며 결국에는 치매의 위험도 감소시킨다. 몸을 움직이는 게 어떻게 우리를 치매로부터 보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터 선수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들은 평생에 걸친 신체 활동을 통해 노화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보호했다. 그들은 훈련을 받지 않은 젊은이들보다 건강하다.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젊은이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가지고 있다. 마스터 선수들은 수명도 길다. 올림픽에 출전했던 900명의 남자 선수들을 약 52년 동안 추적한 연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그들의 남자 형제를 통계 그룹에 포함시켰고 결과는 명백했다. 어렸을 때부터 단련시킨 좋은 생활 습관 덕분에 선수들은 자기 형제보다 오래 살았다. 선수들은 자기 형제에 비해 앉아서 보낸 시간이 짧았고 운동 시간은 더 길었다. 즉, 활동성 수준이 높았다. 특히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효과적인 운동이 따로 있었다. 바로 근력 운동을 했던 선수들은 형제보다 평균적으로 2년 더 살았지만 지구력 운동을 했던 선수들은 7년 더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력 운동은 왜 수명 연장에 효과적일까? 바로 심폐체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심장과 폐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을 해야 뇌를 비롯한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원활하게 작동한다. 심폐체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보통 최대 산소 섭취량은 노화 과정에서 10년에 12%가량 감소하지만 지구력 운동을 하는 마스터 선수들의 감소 속도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노화에 따른 건강 손실을 운동으로 절반 이상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면 몸을 움직여 운동하기는커녕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실제로 하루 수면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일주일 동안 제한한 결과 사람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정적으로 변했다. 이 실험에는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제르나와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라가 참여했는데 제르나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던 강도 높은 신체 활동 중 3분의 1을 가벼운 운동으로 바꿨다. 사라는 원래보다 더 움직이지 않았고 정적인 생활을 했다. 이를테면 사라는 여기 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조금 더 앉아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식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눈치챘는가? 불충분한 수면은 활동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 많이 먹게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수면 시간이 짧으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먹을 기회도 덩달아 많아진다. 2. 부족한 수면 시간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한다.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고 비만의 위험이 커진다. 그 전에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법은 단순하다. 잘 자고 싶다면 많이 움직이면 된다. 잘 잘수록 많이 움직일 수가 있다.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긋난 뇌의 시간을 실제와 같이 동기화하려면 멜라토닌과 운동이 필요하다. 멜라토닌은 자연산 수면 보조제로 하루 15분 이상 낮에 햇빛을 쬐면 밤에 잘 분비가 된다.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멜라토닌의 분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잠드는 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인공 불빛들로 인해 멜라토닌의 생성 시간이 늦어져 잠드는 게 고역이 되었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멜라토닌의 생성에 필요한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우울의 늪에 더 깊이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다. 운동은 뇌의 시간을 재설정한다. 일찍 잠들고 싶은 저녁형 인간이라면 아침에, 늦게까지 깨어있고 싶은 아침형 인간이라면 저녁에 운동을 하면 된다. 고등학교 달리기 클럽에서 아침 7시에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아침 일찍 잠들 뿐만 아니라 숙면을 했으며 사고 능력도 뛰어났고 기분도 다른 이들보다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 이쯤이면 아마 아침형 인간은 잠들기 전에 운동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23개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에 따르면 잠들기 4시간 전에 한 운동이 수면을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금지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